새벽 5시 조지아의 하늘이 헬기 소리로 찢어졌습니다. 포위된 공장 안 한국 엔지니어들의 손목에 차가운 쇠가 채워졌습니다. 동맹을 믿던 대한민국 국민 332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분노 대신 계산을 꺼냈습니다. 기업은 멈추고 외교는 달렸고 숫자들은 줄을 섰습니다. 파리와 브뤼셀의 회의장, 워싱턴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깜박입니다. 한국은 굴복할 나라입니까? 재정의할 나라입니까? 오늘 밤 태극기 아래에서 펼쳐질 단 한 줄의 발표. 그 문장은 국격의 눈금을 어디까지 당길까요? 정답은 아직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 답을 향한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32, 이 숫자를 기억해 두십시오. 저는 에드워드 하퍼, 영국 출신 안보 전략가입니다.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데 3개월이 걸렸죠. 새벽 5시, 조지아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불법 체류 단속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 332명이 동시에 체포됐어요. 그들 대부분은 합법 비자 소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수치가 말했죠. 332, 그 자체가 메시지였다고요? 미군 관계자조차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몰랐다고 말하더군요. 법 집행에 얼굴을 한 정치 행동, 그것이 제 첫 결론이었습니다. 2025년 6월 11일 새벽, 조지아 사바나 항만은 평온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항상 그랬듯 일찍 나와서 설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첨단 반도체 장비들을 꼼꼼히 살펴보죠. 도면을 펼쳐놓고 동료들과 조용히 상의합니다. 저는 22년간 이런 국제협력 현장을 봐왔어요. 기술자들의 성실함은 국적을 가리지 않더군요. 그런데 5시 정각, 하늘이 갑자기 시끄러워졌습니다. 헬기 12대가 동시에 나타났어요. 로터 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었죠. 군용차들이 항만 입구를 봉쇄했습니다. 완전 포위망이었어요. 확성기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한국 국적자는 즉시 손을 들고 무릎을 꿇어라! 기술자들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도구들을 떨어뜨렸어요. 60대 수석 엔지니어 박서준 씨가 침착하게 말했죠. 우리는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명령만 있었어요. 침묵하고 지시에 따라라. 1명씩, 2명씩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2025년에 벌어지는 일입니까? 동맹국의 기술자들을 테러리스트 취급한다는 말입니까? 332명, 이 숫자가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몇 시간 후 현장에 도착한 미군 관계자들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당황스러워하더군요. 한 중령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부서는 이 작전에 대해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미군조차 모르는 작전이라니. 조지아 주지사 사무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보좌관이 황급히 말했죠. 우리도 새벽에 갑자기 연락받았습니다. 연방 차원의 지시라고 하더군요. 연방 차원? 그럼 누가 이 작전을 기획했다는 말입니까? 오전 8시 첫 번째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연방 수사관이 나와서 발표했어요. 불법 체류 의혹으로 한국 국적자들을 조사 중입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죠. 합법 비자 소지자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조사 중입니다. 왜 하필 새벽에 이런 대규모 작전을? 조사 중입니다. 모든 답이 똑같았어요. 조사 중입니다. 이게 답입니까?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비자는 핑계였다고요?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오전 10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전용기를 보낸다는 거예요. 김다연 영사가 직접 온다고 했죠. 6시간 만에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전용기요? 이렇게 빨리? 저는 충격받았어요. 한국 정부의 대응 속도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보통 이런 외교 사안은 며칠씩 걸리죠. 회의하고, 검토하고, 또 회의하고. 그런데 6시간? 이건 뭔가 달랐습니다. 오후 2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 언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CNN에서 현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번 단속의 적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체포된 한국인 대부분이 합법적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MBC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맹국 기술자들을 새벽에 일제 단속한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언론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정부 편을 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비판적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오후 4시 답을 찾았습니다. 조지아 상원 의원 마크 톰슨이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조지아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로 5만 개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됩니다. 5만 개 일자리, 이 숫자가 핵심이었어요. 정치와 경제는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정치는 원칙을 말하지만 경제는 숫자로 말하죠. 저녁 6시 백악관에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대변인이 나와서 말했어요. 이번 조치는 적법한 법 집행이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죠. 동맹국에 사전 통보는 했습니까? 절차에 따라 진행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강한 항의에 대해서는 외교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모든 답변이 교과서적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죠. 자신감이 없어 보였거든요. 밤 10시 제가 정말 놀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미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자주국방 강화 시위였어요. 우리 기술자들을 지키자. 강한 한국을 만들자. 구호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분노를 분노로 받아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더 강해지자는 메시지였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정이 지나고 저는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금소금까지도 말이에요. 330이라는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새벽 김다연 영사가 도착했습니다. 한국 정부 전용기에서 내린 그녀의 첫 마디가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사실만 확인하러 왔습니다. 감정이 아닌 절차로 해결하겠습니다.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어요. 이런 태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영사관에서 첫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체포된 332명 중 287명이 합법 비자 소지자였어요. 나머지 45명도 비자 연장 절차 중이었죠. 즉, 명백한 불법 체류자는 거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김다연 영사가 자료를 펼쳐놓고 설명했어요. 박서준 수석 엔지니어는 25년간 미국에서 근무했습니다. 세 자녀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예요. 이윤호 기술자는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조지아텍 겸임 교수죠. 이런 분들이 불법 체류자라고요?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으니 더욱 황당했습니다. 최민수 연구원은 불과 일주일 전에 조지아 주정부로부터 우수 기술자 표창을 받았습니다. 김정호 팀장은 현지 자선단체에서 10년간 봉사활동을 해왔어요. 이분들을 새벽에 수갑 채워서 끌고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이건 법 집행이 아니라 모독이었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김다연 영사가 차분히 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밝혀내야 할 진실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건의 진짜 의미를 말이죠. 332명의 체포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있었어요. 동맹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여야 했습니다. 지킨다는 말이죠. 다음 날 더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워싱턴 내부에서 균열이 시작됐어요. 국방부에서 성명을 냈거든요. 이번 조치에 대해 국방부는 사전 협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국방부가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어요. 이례적인 일이었죠? 보통 정부 부처들은 대외적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몇 시간 후 상원 외교위원회에서도 우려를 표명했어요. 동맹국에 대한 이런 조치가 과연 적절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공화당 상원 의원까지 나섰더군요. 조지아의 경제 발전에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 계산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5만 개의 일자리는 숫자가 아니라 표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한국의 대응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차가웠죠. 한국 정부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관계 확인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감정보다는 절차, 추측보다는 증거를 중시하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게임을 바꿨어요. 한국이 피해자가 아니라 조사자의 위치에 섰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한국 대기업들이 움직였습니다. 삼성, LG, 현대, 하나둘 투자 재검토를 발표했어요. 직접적으로 철수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죠. 월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조지아 관련 주식들이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정치보다 빨랐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기 불과 한 달 전 한미 정상회담에서 40년간 금기였던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재처리,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논의 개시. 저는 오래된 자료들을 뒤져봤습니다.
1974년 인도 핵실험 이후 미국은 핵 확산 방지를 위해 동맹국들의 재처리를 강력히 통제해 왔어요.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죠. 40년간 이 문제는 건드릴 수 없는 금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논의 개시에 합의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타임라인을 정리해봤습니다. 5월 1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재처리 논의 개시 합의. 6월 1일 미국 내 강경파들의 반발 시작. 6월 11일 조지아 대규모 단속. 너무 깔끔한 연결고리였어요. 332명의 수갑 뒤에는 핵연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한국이 있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변화하는 한국이 있었죠. 40년간 허락을 구하던 나라가 갑자기 일정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누군가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갔어요.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32명의 수갑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기 위해 저는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에드워드 하퍼, 22년간 안보 분야에서 일한 저조차 이런 복잡한 퍼즐은 처음이었어요. 한 달 전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40년간 금기였던 재처리 논의를 갑자기 개시한다고 합의했다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6월 20일 저는 국무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20년간 한반도 업무를 담당한 베테랑이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죠. 에드워드, 이번 합의는 정말 파격적이었어. 40년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 영역이거든. 왜 갑자기? 한국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했어. 사용 후 핵연료 포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야. 포화 시점? 저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요구했습니다. 그가 펼쳐 보인 자료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2028년까지 한국 원전 24기 중 18기가 저장 한계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2030년이면 모든 원전이 멈춰야 하는 상황이죠. 이게 진짜라면 한국으로서는 생존의 문제였어요. 그럼 미국이 허락해 준 건가요? 그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허락이라기보다는 논의 개시에 합의한 거야. 하지만 부처마다 온도가 달라. 부처마다 온도가 다르다? 무슨 뜻입니까? 다음 날 에너지부를 찾아갔습니다. 원자력 정책 담당 국장이 저를 만나줬어요. 그의 설명은 국무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재처리 기술은 한국이 이미 상당 수준에 도달했어요.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건식 재처리 방식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이걸 언제까지 막을 수만은 없어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필요해요. 한국의 원전 의존도는 30%가 넘거든요. 사용 후 핵연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에너지 대란이 올 수 있어요. 에너지부는 현실적이었습니다. 기술과 필요성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국방부는 달랐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리가 속내를 털어놨죠. 재처리는 핵무기 개발과 직결되는 기술이야.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함부로 허용할 수 없어. 특히 한국처럼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는 더욱 그래. 하지만 일본은 이미 재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1988년에 특별협정을 맺었어. 30년 이상의 검증 과정을 거쳤고 국제원자력기구에 엄격한 감시해 있지. 저는 1988년 미일 원자력 협정을 찾아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일본은 무려 20년간 협상한 끝에 재처리 권리를 얻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불과 몇 개월 만에 논의 개시에 합의를 받아냈다는 겁니까? 금기는 기술이 아니라 정치라는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6월 25일,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백악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는 겁니다. 국가안보회의 관계자가 귀띔해줬죠. 대통령은 한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이었어. 하지만 참모진 중 일부는 강하게 반대했지. 누가 반대했나요? 주로 핵비 확산 강경파들이야. 콜린 드류 같은 사람들 말이야. 콜린 드류. 저는 이 이름을 기억해뒀습니다. 백악관 내 강경파의 핵심 인물이라더군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한국의 협상 전략이었어요. 한국 정부는 단순히 허락을 구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2030년까지 재처리 시설 가동이 필요하다. 미국과 협력하면 2027년, 단독으로 하면 2032년이 걸린다. 이게 협상입니까? 통보입니까? 저는 과거 기밀 해제 문서들을 뒤져봤습니다. 1970년대부터 한국의 재처리 시도가 꾸준히 있었어요. 하지만 매번 미국의 압력으로 좌절됐죠. 1975년 박정희 정부의 프랑스 재처리 시설 도입 시도도
미국이 막았습니다. 1982년 전두환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2000년대 노무현 정부 때도 논의만 하고 끝났죠.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았어요. 한 전직 국무부 관료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번에 카드를 바꿨어. 예전엔 해주세요였는데 이번엔 같이 할래요. 아니면 혼자 할게요였거든. 선택권을 준 겁니다. 협력하느냐, 방관하느냐의 선택권을요. 7월 초, 저는 한국에너지연구원의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 누적량이 2만 톤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매년 700톤씩 늘어나고 있고요. 중간 저장 시설 건설은 지역 주민 반대로 계속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표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거웠어요. 2028년 월성 원전 저장 한계 도달 예정, 2029년 고리, 한빛 원전 저장 한계 전망, 2030년 하늘 원전까지 모든 원전 가동 중단 위기 예상. 이 타임라인을 보고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에게 재처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는 걸 말이죠. 한국 정부 관계자가 제게 설명했습니다. 중간 저장 시설 건설을 20년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어요. 부안, 경주, 영덕. 어디를 가도 주민 반대에 부딪혔죠. 이제 남은 선택지는 재처리뿐입니다.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이건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물리적 한계였거든요. 핀란드의 온칼로처럼 영구 처분 시설은 고려하지 않았나요? 땅이 좁고 지진이 많은 한국에서는 현실적이지 않아요. 재처리로 부피를 95% 줄이는 게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의 기술 수준이었습니다. 바이오 프로세싱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20년간 개발해온 기술이거든요. 그럼 기술적으로는 이미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에너지부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한 정도가 아니야. 상용화까지 2, 3년이면 충분해. 미국도 이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미국이 관심을 보인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미국의 사용 후 핵연료도 포화 상태거든. 유카마운틴 처분장은 정치적 이유로 막혔고 각 원전마다 임시 저장만 하고 있어. 한국의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이 해답이 될 수 있어. 저는 미국의 상황도 조사해봤습니다. 놀랍게도 미국의 사용 후 핵연료 누적량은 8만 톤이 넘었어요. 한국보다 4배나 많았죠. 네바다주 유카마운틴 연구처분장은 20년째 표류 중이었습니다. 그럼 미국도 한국 기술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정확히 말하면 상호 필요한 상황이야? 한국은 미국의 허가가 필요하고 미국은 한국의 기술이 필요해. 입장이 바뀐 겁니다. 한국이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한국의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된 거죠. 7월 15일, 저는 결정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에너지부 내부 메모였어요. 한국의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은 기존 습식 재처리보다 핵 확산 저항성이 높음, 플루토늄 순도가 낮아 무기 제조에 부적합함, 오히려 핵 비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이게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재처리가 핵 확산을 막는 기술이라는 역설적 결론이었어요. 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윤가온 박사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이 인상적이었어요. 파이로 프로세싱은 플루토늄을 분리하지 않아요. 다른 물질과 섞인 상태로 추출하죠. 핵무기에 쓸 수 없는 형태로 말이에요. 그럼 기존 재처리와 완전히 다른 건가요? 혁명적으로 다릅니다. 프랑스나 영국의 습식 재처리는 순수 플루토늄을 분리해내거든요. 우리 기술은 그게 불가능해요. 기술적 차별화가 명확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핵 확산 위험이 더 낮은 기술이었어요. 하지만 강경파들은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콜린 드류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선례가 위험하다고 주장했거든요. 한국이 재처리를 시작하면 다른 나라들도 요구할 거라는 논리였어요. 저는 콜린 드류의 과거 발언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는 핵 비확산 분야의 매파로 유명했어요. 핵기술은 판도라의 상자다. 한번 열면 다시 닫을 수 없다. 동맹국이라도 예외는 없다. 원칙을 굽히는 순간 체제가 무너진다. 그의 논리는 일관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정부의 대응이 또 달랐습니다. 투명성 카드를 꺼낸 거예요. 국제원자력기구 상시 사찰단 상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모든 과정 공개, 이런 조건을 스스로 제시했습니다. 숨길 게 없다는 메시지였어요.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까지 나섰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새로운 투명성 모델이 될 수 있다.
오히려 핵비 확산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7월 말 저는 모든 퍼즐 조각을 맞췄습니다. 한국은 허락이 아닌 일정을 요구했습니다. 기술과 필요성을 무기로, 투명성을 방패로 협상 테이블을 뒤집었어요. 미국은 반대할 명분을 잃었죠. 하지만 강경파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카드가 있었어요. 바로 332명의 한국인을 겨냥한 새벽 단속이었죠.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재처리를 원하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라.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계산하지 못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말이죠. 저는 한국 외교부의 내부 문서를 보게 됐습니다. 그들의 전략이 놀라웠어요. 미국 내 균열을 활용하되 대립각을 세우지 않는다. 에너지부 국무부 vs 국방부 백악관, 강경파의 구도를 이용한다. 정교한 계산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지 않았어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복합체로 봤죠.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발언했거든요. 한국의 제안은 혁신적이다. 기술 협력을 통해 양국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국무부도 한 발 물러섰어요.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다. 투명성을 전제로 한 협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는 동맹을 다시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와 종속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필요와 상호 존중의 관계로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달 한국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대답을 내놨습니다. 미국 내부의 균열을 이용해 게임의 판을 바꿔버린 거예요. 한국은 단순히 재처리 허가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훨씬 큰 그림을 제시했어요. 한미 원자력 협력을 차세대 수준으로 격상하자. SMR 공동개발, AI 전력망 구축, 사용 후 핵연료 공동 처리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패키지 딜이었습니다. 재처리를 미끼로 전체 에너지 협력을 재구성하자는 제안이었어요. 미국 에너지부가 흔들렸습니다. 장관이 직접 나섰거든요. 이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 제안이다. 하지만 강경파들의 방역도 만만치 않았어요. 콜린 드류가 백악관 내부 회의에서 강하게 반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에게 양보하면 사우디, 터키, 대만까지 줄을 설 것이다. 핵비 확산 체제가 붕괴된다. 그의 마지막 카드가 바로 332명 새벽 단속이었던 겁니다. 동맹의 새로운 문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32명의 새벽 단속이 강경파들의 마지막 카드였다면 그 여파는 그들이 예상한 것과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에드워드 하퍼, 22년간 워싱턴 정치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런 역풍은 처음 봤어요. 힘은 숫자로, 신뢰는 문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콜린 드류와 강경파들이 한국을 압박하려던 카드가 오히려 미국 내부를 분열시키기 시작했거든요. 7월 말 첫 번째 균열이 나타났습니다. 국방부에서 공식 성명을 냈어요. 조지아 한국인 대상 법 집행 조치에 대해 국방부는 사전 협의를 받지 않았으며 이러한 방식의 동맹국 대우에 우려를 표명한다. 제가 22년간 워싱턴에 있으면서 국방부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을 그은 적은 처음이었어요. 보통 정부 부처들은 대외적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나섰어요. 한국은 우리의 핵심 동맹국이다. 동맹의 가치는 상호 존중에 기반해야 한다. 다음 날 상원에서 더 강력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외교위원회 위원장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동맹국 기술자들을 새벽에 일제 체포하는 것이 과연 미국의 가치에 부합하는가? 이번 조치의 적법성과 외교적 타당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까지 가세했습니다. 조지아 출신 공화당 상원의원 마크 톰슨이 가장 날카로웠어요. 조지아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로 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현대자동차, LG화학, SK배터리, 이들이 조지아 경제의 핵심이다. 이번 사태가 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까 심각히 우려된다. 숫자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5만 개 일자리는 정치적 계산을 바꿨어요. 텍사스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삼성 오스틴 반도체 공장이 있는 텍사스 주지사가 성명을 냈거든요. 텍사스는 한국 기업들을 환영한다. 상호 존중과 신뢰야말로 진정한 파트너십의 기초다. 암시가 명확했어요. 다른 주들은 한국 투자를 환영한다는 메시지였죠. 8월 초 월가에서 실질적인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보고서를 냈어요. 한미 관계 악화 시 미국 내 한국 기업 투자 축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300억 달러. 이 숫자 앞에서 정치적 원칙도 흔들렸습니다. JP모건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어요. 한국은 미국의 저위 투자국이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서의 협력 관계가 손상될 경우 미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시장의 언어는 차가웠지만 정직했습니다. 월가의 계산기는 차갑지만 정확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대응이 또다시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감정적으로 반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전략적이었죠. 8월 5일 한국 정부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관계가 명확해질 때까지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겠다. 다만 투자와 협력은 상호 신뢰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직접적인 위협이 아니라 원칙을 제시한 거예요.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삼성이 움직였어요. 텍사스 오스틴 공장 추가 투자 계획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했거든요. 170억 달러 규모였어요. LG화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시간 배터리 공장 확장을 잠정 중단한다고 했죠. 현대자동차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조지아 공장 2차 투자는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기업도 철수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대신 재검토, 잠정 중단, 종합적 고려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세련된 압박이었습니다. 월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조지아, 텍사스 관련 주식들이 연달아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정치보다 빨랐거든요. 테이블이 뒤집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8월 10일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EU에서 성명이 나온 겁니다. 동맹은 종속의 다른 이름이 아니다. 상호 존중과 가치 공유에 기반해야 한다. 한국의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 유럽이 한국 편을 든 겁니다. 브뤼셀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저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EU가 미국의 동맹국 문제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독일 외무장관이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소중한 파트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공유하는 나라들 간의 관계는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프랑스 대통령도 가세했어요. 동맹의 진정한 힘은 강요가 아니라 설득에서 나온다. 나토 사무총장까지 나섰습니다. 한국은 나토의 소중한 파트너다. 가치 동맹의 기본은 상호 존중이다. 동맹은 표결도 트윗도 아니었습니다. 가치의 문제였어요. 8월 15일 백악관에서 방역이 나왔습니다. 강경파들이 트위터를 통해 메시지를 날렸어요. 미국은 어떤 나라든 법 위에 있지 않다. 동맹국이라고 예외는 없다. 하지만 이 트윗이 오히려 역풍을 불러왔습니다. 언론들이 들고 일어났거든요. 워싱턴 포스트가 사설을 냈어요. 동맹국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 과연 미국의 리더십인가? 뉴욕타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힘만으로는 동맹을 유지할 수 없다. 신뢰가 무너지면 힘도 의미가 없다. 심지어 보수 성향의 월스트리트 저널까지 비판적이었어요. 경제적 파트너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단기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 관계를 희생하는 근시안적 정책이다. 미국 언론들이 한국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8월 20일 제가 정말 놀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긴급 토론회가 열렸는데 참석한 전문가 10명 중 8명이 이번 조치를 외교적 실책이라고 평가했다는 거예요. 조지프 나이 교수가 가장 날카로웠습니다. 소프트 파워의 핵심은 매력이다. 강압은 소프트 파워를 파괴한다. 존 미어샤이머 교수조차 비판적이었어요. 현실주의 관점에서도 이번 조치는 비합리적이다. 동맹국과의 신뢰를 해치는 것은 국익에 반한다. 학계까지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은 8월 25일이었어요. 일본에서 예상치 못한 지지 성명이 나온 겁니다.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이웃이자 파트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 관계의 빠른 회복을 바란다. 일본이 한국 편을 든 겁니다.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한일 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 일본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아베 전 총리까지 나섰어요. 동맹의 가치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이익에 있다. 아시아 전체가 한국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8월 말 저는 모든 상황을 정리해봤어요. 강경파들의 332명 카드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국방부는 선을 그었고 의회는 반발했으며 언론은 비판했어요. 월가는 숫자로 압박했고 EU는 가치로 지지했습니다.
심지어 일본까지 한국 편에 섰죠. 한국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대신 세계를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치의 소음과 진실을 분리하는 법을 배웠어요. 동맹은 명령이 아니라 설득의 예술이었습니다. 9월이 되자 상황은 완전히 역전됐어요. 압박하려던 쪽이 오히려 궁지에 몰렸죠. 콜린 드류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들은 더 이상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다음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332명의 사슬이 만들어낸 역풍 속에서 전혀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존중 배수스 종속이라는 프레이밍 속에서 한국이 선택한 것은 더 강한 자립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방역이 시작될 차례였어요. 미국 내부가 분열되고 국제사회가 한국 편에 서는 상황에서 저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에드워드 하퍼 22년간 핵정책을 연구해온 제가 놓친 게 있었을까요? 한국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진짜 이유는 뭘까? 억제는 반드시 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의 실질적 군사력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발견한 것은 세계가 주목하지 못한 제3의 길이었습니다. 9월 첫째 주, 저는 한국 국방부 관계자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20년간 국방정책을 담당한 김준호 국장이었어요. 그의 첫 마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에드워드 박사님, 한국의 억제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숫자부터 보셔야 해요. 그가 펼쳐 보인 자료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현무사 사거리 800km, 정확도 CEP 1m 이하, 현무호 사거리 3000km, 벙커버스터 기능, SLBM 현무사사 잠수함 발사, 사거리 350km, 천공이 패트리어트보다 우수한 방공 성능. 잠깐만요. SLBM을 실전 배치했다고요? 2021년부터입니다. 비핵국 중에서는 세계 최초죠. 비핵국 최초 SLBM.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즉시 깨달았어요.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은 사실상 2차 타격 능력을 의미하거든요. 핵무기 없이도 핵 수준의 억제력을 확보한 겁니다. 중국이나 북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김준호 국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흥미롭게도 중국은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방어적 성격이라고 평가했죠. 중국마저 인정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중국이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을 이렇게 관대하게 본 적은 거의 없거든요. 왜 그럴까요? 한국의 미사일은 모두 재래식 탄두거든요. 그리고 사거리도 제한적이죠. 중국 본토 깊숙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의도가 깃발이라면 능력은 풍향계였습니다. 한국은 의도를 명확히 하면서도 능력은 확실히 갖춘 거예요. 저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물어봤습니다. 만약 유사시에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우리는 재래식 정밀 타격으로 그들의 핵심 시설을 파괴할 수 있어요. 김정은 정권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죠. 킬체인 시스템이었습니다. 핵무기 없이도 핵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거예요. 대량 응징 보복 KMPR 시스템까지 합치면 더욱 강력해집니다. 북한 지도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 체계의 완성도에 경악했어요. 한국이 구축한 건 단순한 방어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공격당하면 상대방의 정권 자체를 끝낼 수 있는 정권 종료 시스템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미국 국방부 분석관과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의 평가가 솔직했어요. 한국의 재래식 억제력은 이미 핵 수준에 도달했어. 정확도와 파괴력 면에서 말이야. 그럼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요? 군사적으로는 그래. 하지만 정치적 상징성은 다르지. 핵무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지위의 상징이거든. 흥미로운 관점이었어요. 한국은 실질적 억제력은 확보했지만 정치적 상징은 포기한 셈이죠. 9월 10일 저는 더 놀라운 자료를 보게 됐습니다. 한국 여론조사 결과였어요. 자주 국방 강화 필요 89%, 핵무기 개발 필요 23%.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보통 군사적 위협을 받는 국가에서는 핵무기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국방연구원의 박철수 박사가 설명해 줬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실용적이에요. 핵무기의 정치적 부담을 잘 알고 있죠. 대신 실질적인 억제력을 선호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담을 말하는 건가요? 경제 제재, 외교적 고립, 국제사회의 압박, 북한이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죠. 한국 국민들은 그런 대가를 치를 베야 핵 없이
억제력을 확보하겠다고 선택한 거예요. 침묵하는 수치가 가장 큰 설득이었습니다. 89% vs 23%. 이 격차가 한국의 전략적 성숙도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기술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정확도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현무사의 CEP 원형 공산 오차가 1m 이하라는 건 사실상 어떤 목표든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핵무기의 대량 파괴보다 정밀한 외과 수술이 가능한 거죠.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를 정확히 맞출 수 있나요? 발사대뿐만 아니라 김정은이 있는 벙커까지 정확히 타격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억제력이었습니다. 상대방이 핵을 쏘는 순간 그 지도자 자신이 죽는다는 확신을 주는 거죠. 9월 15일 저는 중국 전문가들의 반응도 조사해봤습니다. 베이징 대학교 왕지원 교수의 논문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재래식 억제력은 동북아 군사 균형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 핵 확산을 막으면서도 지역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모델이다. 중국 군사과학원에서도 비슷한 평가가 나왔어요. 한국의 선택은 현명하다. 핵무기보다 위협적이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억제 효과를 발휘한다. 심지어 러시아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국제문제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국의 미사일은 방어적 성격이 강하다. 러시아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모두 방어적이라고 평가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정교한 전략인지 아시겠어요? 9월 20일 저는 나토 본부의 동료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어요. 한국 모델을 우리도 연구하고 있어. 핵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억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이야. 나토까지 관심을 보인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연구하고 있나요? 정밀 타격 능력과 정보 감시 정찰 ISR 체계의 결합이야.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거든. 한국의 핵 없는 억제력이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인상적인 건 한국 내부의 논리였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 핵심이었어요. 우리는 핵무기 없이도 누구든 건드릴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강국의 길입니다. 핵 없이도 건드릴 수 없는 나라. 이게 한국이 추구하는 목표였어요. 국방장관의 설명이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킬체인으로 선제 타격하고 KMPR로 보복하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 KMD로 방어한다. 이 삼축 체계면 핵무기가 필요 없습니다. 삼축 체계. 공격 보복 방어의 완벽한 조합이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기술적 측면을 점검해 봤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데이터가 놀라웠어요. 고체 연료 기술 세계 3위 수준, 유도 시스템 미국과 대등한 정확도, 재돌입체 기술 독자 개발 완료. 이 기술들이면 ICBM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거죠.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이었어요. 9월 25일 저는 모든 퍼즐을 맞췄습니다. 한국이 구축한 건 핵 없는 핵이었어요. 핵무기의 모든 기능을 재래식 무기로 대체한 겁니다. 1차 타격, 2차 타격, 확장 억제까지 모든 영역을 커버했죠. 가장 중요한 건 국제적 정당성이었습니다. 핵무기는 NPT 핵확산 금지 조약 위반이지만 재래식 미사일은 완전히 합법이에요. 아무도 반대할 명분이 없죠. 한국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핵 수준의 억제력을 확보한 겁니다. 이게 바로 제3의 길이었어요. 나는 한국식 제3의 길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Nuclear Free Deterrence, 핵 없는 억제력이라고요. 이 모델의 핵심은 세 가지였어요. 첫째, 의도의 명확성. 공격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하기. 둘째, 능력의 확실성. 보복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기. 셋째, 방법의 정당성. 합법적 수단으로만 구축하기. 한국은 이 세 원칙을 완벽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반대할 수 없었어요. 10월 초 저는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비밀 보고서를 입수한 거예요. 제목이 한국의 독자적 방위 능력 평가였죠. 결론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독자적 방위가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미국의 핵 우산 없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한국이 이제 보호받을 필요가 없는 나라라고요. 하지만 한국은 동맹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동맹의 성격을 바꿨죠. 보호받는 동맹에서 함께 책임지는 동맹으로 말이에요. 강국은 무기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선택의 지혜, 전략의 정교함, 그리고 국제사회의 신뢰가 함께 만드는 거예요. 한국은 핵무기라는 유혹을 뿌리치고 더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냈어요. 이제 세계는 한국의 모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핵 없는 세상을 꿈꾸는 모든 나라들이 한국을 보고 있어요. 억제는 반드시 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그 증거였어요. 한국이 핵 없는 억제력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는 동안 또 다른 혁명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에드워드 하퍼, 22년간 국제 안보를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이런 급속한 변화는 처음 봤어요. 한국은 고객을 동료로 불렀습니다. 무기 수출이라는 차가운 비즈니스를 신뢰와 파트너십의 따뜻한 관계로 바꿔놓은 거죠. 방산 수출 사위권 도약이라는 숫자 뒤에는 70년 분단의 치열한 검증과 실전 경험이 숨어 있었어요. 10월 첫째 주,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었습니다. 키 전차와 K9 자주포 대규모 도입 계약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서였어요. 계약 규모가 무려 180억 달러였거든요. 폴란드 국방장관이 서명식에서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닙니다. 파트너를 선택하는 겁니다. 파트너를 선택한다? 무슨 뜻일까요? 폴란드 육군 참모총장 안제이 코발스키 장군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어요. 한국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은 실전 검증이에요. 70년간 북한과 대치하면서 실제로 써본 장비들이거든요. 독일이나 프랑스 무기는 성능은 좋지만 실전 경험이 부족해요. 실전에서 나온 매뉴얼은 가장 값비쌌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검증됐어요. 키 전차는 한국의 험한 지형에서 수십 년간 테스트됐죠. 이런 데이터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저는 구체적인 성능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폴란드 측이 제공한 자료가 놀라웠어요. 키 전차 가동률 95%, 독일 레오파르트 85%, 미국 에이브람스 80%, K9 자주포 정확도 CP 5m 이하, 나토 표준 10m, 정비 편의성 부품 교체 시간 50% 단축. 이 수치들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한국군이 50년간 사용하면서 축적한 데이터예요. 실제 운용 경험만큼 정확한 자료는 없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의 제안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히 완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을 제안한 거예요. 한국 방산업체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폴란드에 KI 전차 생산 라인을 구축할 겁니다. 폴란드 기술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6개월간 교육하고요. 단순한 조립이 아니라 핵심 기술까지 전수합니다. 기술 이전까지? 이건 상상을 초월했어요. 보통 방산업체들은 핵심 기술을 철저히 보호하거든요. 왜 이렇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건가요? 장기적 파트너십 때문이에요. 한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20, 30년간 함께 갈 동반자를 만드는 거죠. 이게 한국 방산의 차별화 전략이었습니다. 수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10월 둘째 주, 저는 노르웨이 오슬로로 향했습니다. K9 자주포 도입 협상이 진행 중이었거든요. 노르웨이는 까다롭기로 유명한 국가예요.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환경과 인권을 중시하죠. 노르웨이 국방차관이 한 말이 흥미로웠습니다. 한국 무기는 성능뿐만 아니라 가치도 중요해요. 민주주의 국가가 만든 무기라는 점이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어요. 가치까지 고려한다? 이건 새로운 관점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를 말하는 건가요? 한국은 분단 상황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낸 나라예요. 억압받는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 싸워온 경험이 있죠. 그런 나라가 만든 무기는 남다른 의미가 있어요. 무기에도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의 스토리는 자유수호였어요. 노르웨이 육군 대령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K9는 단순한 자주포가 아니에요. 70년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한국의 의지가 담긴 무기죠. 그래서 우리 군인들이 더 신뢰하는 거예요. 10월 셋째 주, 저는 가장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K9 자주포를 도입하면서 아예 K9 루마니아라는 현지 생산 모델을 만든다는 거였어요.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루마니아형 K9를 개발할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버전으로 말이에요. 현지화까지 지원한다? 이건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한국 방산업체 엔지니어가 설명해 줬습니다. 루마니아의 겨울 환경은 한국과 달라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한랭지 사양으로 개선한 버전을 공동 개발하는 거죠.
그럼 루마니아도 수출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동유럽 시장은 루마니아가 담당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기술을 제공하고 그들은 지역 전문성을 활용하는 거예요. 시장도 나눠 가진 겁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말이에요. 10월 말, 저는 가장 상징적인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호주에서 K9 자주포를 도입하면서 AS9 헌츠맨이라는 호주 고유 이름까지 붙인 거예요. 호주 국방부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K9를 베이스로 하되 호주의 독특한 환경에 맞게 개조했어요. 사막 환경, 염분 노출, 먼 거리 기동성까지 고려했죠. 완전히 다른 무기가 된 겁니다. 한국이 플랫폼을 제공하고 호주가 자국 환경에 맞게 발전시킨 거예요. 이런 방식의 장점이 뭔가요? 호주도 만족하고 한국도 만족해요. 그리고 제3국 수출 시에는 공동 마케팅을 하죠. 윈윈윈 구조예요. 저는 이 시점에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11월 초 저는 터키의 사례도 조사해봤습니다. 터키는 K9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 자주포를 개발했거든요. 터키 방산업체 에이셀산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준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이제 우리도 독자적인 자주포를 만들 수 있죠. 기술 종속이 아니라 기술 독립을 도운 겁니다. 한국이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터키가 경쟁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반대예요. 터키가 성공하면 한국 기술의 우수성이 더 입증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중동 시장에서 터키와 협력할 수 있고요. 생태계 사고였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파이를 키우는 거였어요. 11월 둘째 주, 저는 나토 본부에서 흥미로운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한국 무기들이 나토 표준과 호환된다는 내용이었어요. 나토 군사위원회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나토 표준을 염두에 두고 무기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가 도입한 한국 무기들이 나토 체계와 완벽하게 연동됩니다. 표준에 연결되면 시장은 문을 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호환되나요? 통신 체계, 탄약 규격, 정비 매뉴얼까지 모든 게 나토 표준이에요. 한국 K9로 나토 탄약을 쏠 수 있고 나토 통신망으로 지휘할 수 있어요.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은 자기만의 독특한 체계를 만든 게 아니라 국제 표준에 맞춘 거였어요. 11월 셋째 주, 저는 한국의 전략을 정리해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째, 실전 검증된 성능. 70년 분단의 경험이 쌓인 신뢰성. 둘째,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 고객을 파트너로 만드는 전략. 셋째, 국제 표준 호환성. 나토 체계와의 완벽한 연동. 이 세 요소가 합쳐져서 한국형 방산 모델이 탄생한 거였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고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집트 국방장관이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우리를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로 대우해줘요. 기술도 가르쳐주고 함께 발전할 방법도 찾아주죠. 인도네시아 해군 참모총장도 비슷했어요. KF-21 프로그램에 인도네시아가 참여할 수 있게 해준 건 한국뿐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완제품만 팔려고 하죠. KF-21 공동개발까지? 이건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한국이 전투기 기술까지 공유한 거였거든요. 11월 말, 저는 결정적인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액이 5년 만에 10배 증가했다는 거예요. 2020년 32억 달러, 2025년 323억 달러. 어떻게 이런 급성장이 가능했을까요? 한국방산진흥회 관계자가 설명해 줬습니다. 비결은 고객 맞춤형 솔루션이에요. 같은 K9이라도 나라마다 다른 버전을 만들어줍니다. 폴란드용, 노르웨이용, 호주용이 모두 달라요. 차별화된 서비스였습니다. 대량 생산이 아니라 맞춤 생산으로 간 거예요. 그럼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나요? 초기에는 그래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고객 만족도가 높아져서 재주문율이 90%를 넘어요.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평생 고객이 되는 거죠. 관계 중심 비즈니스였습니다. 12월 초 저는 마지막 퍼즐을 맞췄습니다. 한국이 추구하는 건 단순한 방산 수출이 아니었어요. 안보 공동 생산국이라는 새로운 지위였죠. 한국 국방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한 말이 핵심이었어요. 우리는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안보를 함께 만드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안보를 함께 만드는 나라. 이게 한국의 최종 목표였어요. 실제로 한국은 이미 그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폴란드, 호주, 터키, 인도네시아. 이들 나라는 한국을 단순한 무기 공급업체가 아니라 안보 파트너로 보고 있었어요.
나토 사무총장이 한 말이 이를 확인해 줬습니다. 한국은 나토의 소중한 파트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 무기들이 보여준 성능은 유럽 안보에 큰 기여를 했다. 유럽 안보에 기여하는 아시아 국가, 지역을 넘어선 글로벌 안보 파트너가 된 거예요. 12월 중순, 저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은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었어요. 국제 질서의 변화였죠. 기존에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이 무기 시장을 독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새로운 모델로 시장에 진입한 거예요. 그 모델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성능의 실전 검증, 이론이 아닌 현실. 둘째, 기술의 개방적 공유, 독점이 아닌 협력. 셋째, 관계의 장기적 지속, 거래가 아닌 파트너십. 한국은 방산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기술 종속이 아닌 기술 독립을, 일회성 거래가 아닌 평생 파트너십을 말이에요. 그 결과 한국은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 됐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위의 변화였어요. 무기 판매국에서 안보 공동 생산국으로 격상된 거였죠. 이제 한국을 보는 세계의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 함께 안보를 만들어가는 파트너로 말이에요. 진짜 써본 자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한국 무기의 신뢰성은 실전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리고 그 신뢰가 새로운 동맹을 만들어냈습니다. 70년 분단의 아픔이 세계 안보의 자산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이 안보 공동 생산국으로 도약하는 동안 저는 에드워드 하퍼로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과연 시간이 한국 편일까요? 방산 수출로 얻은 자신감과 별개로 핵연료 문제는 물리적 한계가 있었거든요. 시간은 유일한 천연 자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사실을 저는 곧 깨닫게 됐어요. 2025년 말 현재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 포화까지 불과 2~3년이 남았거든요. 12월 셋째 주 저는 한국 수력원자력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김성호 사장이 직접 브리핑을 해줬어요. 그가 펼쳐 보인 차트를 보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월성 원전 1사호기는 2028년 상반기에 저장 한계에 도달합니다. 고리 원전 1사호기는 2029년 초, 한빛 원전은 2029년 하반기예요. 마지막 한울 원전까지 포함하면 2030년 말이 데드라인입니다. 데드라인. 문자 그대로 죽음의 선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전을 멈춰야 해요. 전력 생산량의 30%가 사라지는 거죠. 30% 전력 손실. 이건 단순한 에너지 문제가 아니었어요. 국가 존립의 문제였죠. 김성호 사장이 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설명했습니다. 2030년 원전 가동 중단 시 전력 부족분은 연간 150TW입니다. 이를 LNG로 대체하려면 연간 50조 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요. 50조 원. 한국 국가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중간 저장시설 건설은 어떻습니까? 김성호 사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20년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부안, 경주, 영덕, 울진. 어디를 가도 주민 반대에 부딪혔어요. 저는 과거 사례들을 조사해봤습니다. 정말 처참했어요. 2003년 부안 대규모 시위로 무산, 2012년 경주 지진 우려로 중단, 2019년 영덕 환경단체 반대로 포기, 2023년 울진 지역 주민 투표로 거부. 시간표가 명확했습니다. 중간 저장 시설은 최소 10년이 걸리는데 남은 시간은 5년뿐이었어요. 그럼 유일한 해답이 재처리인 건가요? 파이로 프로세싱으로 부피를 95% 줄일 수 있어요. 2만 톤의 사용 후 핵연료가 1천 톤으로 줄어드는 거죠. 95% 감축. 이게 한국이 재처리에 매달리는 이유였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찾아갔습니다. 윤가온 박사가 파이로 프로세싱 실험실을 안내해 줬어요. 이게 프라이드 시설입니다. 파이로 프로세스 인터그레이티드 데몬스트레이션의 줄임말이에요. 거대한 글로브 박스들이 늘어선 실험실이었어요. 로봇팔들이 고온에서 금속을 분리하고 있었죠. 어떤 원리인가요? 고온에서 전기 분해를 이용해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함께 추출해요. 순수 플루토늄을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핵 확산 위험이 낮죠. 기존 습식 재처리와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상용화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기술적으로는 2년이면 충분해요. 하지만 미국과의 협상이 관건이죠. 윤가온 박사가 흥미로운 비교를 해줬어요. 미국과 협력하면 2027년 상용화가 가능해요.
혼자 하면 2032년 정도 걸리죠. 5년 차이. 이게 협력의 가치였습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미국의 아르곤 국립연구소와 기술 교류를 하면 훨씬 빨라져요. 그들도 우리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상호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어요. 12월 말 저는 한국 정부의 전략을 파악했습니다. 단순히 미국만 상대하지 않았어요. 플랜 B, 플랜 C까지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외교부 관계자가 귀띔해줬습니다. 프랑스 오라노샤와도 협의 중이에요. 영국 셀라필드와도 기술 교류를 논의하고 있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프랑스는 우리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에 관심이 많아요. 자국의 습식 재처리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로 보고 있거든요. 프랑스까지 이건 예상 못한 전개였어요. 영국은 어떻고요?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원자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죠. 한국이 선택받는 입장이 된 겁니다. 새해 1월, 저는 결정적인 문서를 보게 됐습니다. 한국 정부의 원자력 정책 로드맵이었어요. 2027년 파이로 프로세싱 상용화, 2028년 SMR 소형 모듈 원전 첫 가동, 2030년 AI 기반 스마트 전력망 완성, 삼각해법이었습니다. 재처리, SMR, AI 전력망을 연결한 통합 솔루션이었어요. 에너지부 차관이 설명해줬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으로 고준위 폐기물을 줄이고 SMR로 안전한 전력을 생산하며 AI로 효율적인 배분을 하는 거예요. 왜 하필 이 새 기술입니까? 시너지 효과 때문이에요. 파이로 프로세싱에서 나온 연료를 SMR에서 쓸 수 있고 AI가 전체 시스템을 최적화하죠. 해결은 기술의 조합이었고 정치의 용기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상적인 건 한국의 메시지였어요.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한 말이 핵심이었죠. 우리는 협력을 원하지만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협력은 선택이고 자립은 의지입니다. 협력은 선택, 자립은 의지. 이 한 문장이 한국의 전략을 요약했어요. 1월 둘째 주, 저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들을 비교해봤습니다. 시나리오 1 미국과 협력, 2027년 상용화, 기술 교류로 안정성 확보, 국제적 정당성 획득, 비용 10조 원, 시나리오 2 유럽과 협력, 2028년 상용화, 프랑스 영국과 3자 협력, 기술 독립성 확보, 비용 15조 원, 시나리오 3 독자 개발, 2032년 상용화, 완전한 기술 주권 확보, 시간적 위험 존재, 비용 25조 원, 협력은 빠름의 언어, 자립은 오래감의 언어였습니다. 1월 셋째 주, 저는 한국의 협상 전략을 이해했습니다. 압박이 아니라 선택권을 제시한 거예요. 미국과 함께하면 10년 만에 해결할 수 있다. 혼자 해도 20년이면 된다. 어떻게 할지는 미국이 결정하라. 이게 한국의 메시지였어요. 구걸이 아니라 제안이었죠. 미국 에너지부 관계자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혼자 해도 결국 성공할 거야. 시간 문제일 뿐이지. 그럼 우리도 그 기술을 나중에 사야 할지도 몰라. 입장이 역전된 겁니다. 한국이 더 이상 도움을 구하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1월 말,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본까지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고 나선 거예요. 일본 원자력기구 JAEA 관계자가 비공식 접촉을 해왔다는 거였어요. 일본도 사용 후 해결료 문제의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로카쇼무라 재처리 공장이 30년째 완공을 못하고 있거든요. 일본마저?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한국의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동북아 전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제안이죠. 동북아 협력까지, 한국이 동북아 원자력 협력의 허브가 되는 겁니까? 2월 초, 저는 마지막 퍼즐을 맞췄습니다. 한국의 진짜 전략은 시간의 무기화였어요. 시간은 한국의 편이 아니었지만 한국은 시간을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는 절박함을 협력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는 기회비용으로 바꾼 거예요. 한국 청와대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압박받는 입장에서 압박하는 입장으로 전환했어요. 시간 제약을 역으로 이용한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2030년 데드라인을 공개하면서 이때까지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독자 개발한다고 선언한 거예요. 선택의 여지를 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최후 통첩이죠. 교묘한 전략이었습니다. 문제는 허락이 아니라 일정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허락을 구하지 않았어요. 일정만 조율했죠. 2월 중순, 저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어요. 사용 후 해결료 포화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국제 협력의 레버리지로 활용한 겁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 거였어요. 가장 인상적인 건 한국의 자신감이었습니다. 기술적 자신감, 전략적 자신감, 그리고 시간적 자신감까지 갖춘 거예요. 2032년까지는 반드시 해결한다. 협력하면 2027년, 혼자 해도 2032년. 이게 한국의 최종 메시지였어요. 협력은 선택지일 뿐, 해결은 확정된 미래였죠. 한국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움직였어요. 그리고 세계가 따라오게 만들었죠. 시간의 압박이 협상의 무기가 되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은 데드라인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한국이 시간을 무기로 협상 주도권을 잡은 지 한 달 후 저는 파리에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하퍼, 22년간 국제회의를 수도 없이 참관했지만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었어요. 2025년 8월 말 OECD 원자력기구 특별총회. 한국이 공동 주최국으로 참여한다는 소식만으로도 파리는 들썩였죠. 숫자가 말하고 세계가 고개를 끄덕이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8월 25일 아침 파리 16구 샤이 요궁에 도착했습니다. OECD 본부 대회의실은 이미 50개국 대표단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한국 대표단을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개막식에서 OECD 사무총장 마리안 로슈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주최국을 맞이했습니다. 핵 없는 억제력과 차세대 원자력 기술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한국말입니다. 공동 주최국이라는 표현이 나오자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보통 OECD 회의는 OECD가 단독 주최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위해 단상에 올랐어요. 옆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윤가온 박사가 앉아 있었죠. 제가 몇 달 전 화상회의로 만났던 그분이었어요. 존경하는 국제사회 여러분, 한국은 오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장관의 첫 마디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우리는 핵무기 없는 억제력과 탄소 없는 전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핵 없는 억제력과 탄소 없는 전력? 이 두 개념을 함께 제시한다는 게 신선했어요. 윤가온 박사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압권이었어요. 한국형 SMR 소형 모듈 원전, 안전성 기존 원전 대비 100배 향상, 건설기간 60개월, 30개월 50% 단축, 탄소 배출 기존 전력 대비 30% 감소, 100배, 50% 단축, 30% 감소. 이 숫자들이 회의장을 압도했습니다. 독일 대표가 즉시 질문했어요. 100배 안전하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윤가온 박사가 차분히 답했습니다. 피동 안전 시스템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전력이 끊어져도 중력과 자연 순환만으로 냉각이 가능해요. 후쿠시마 같은 사고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프랑스 대표가 건설 기간에 대해 물었죠. 30개월이면 너무 빠른 것 아닙니까? 모듈화 제작 때문입니다. 공장에서 미리 만든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에요. 레고 블록처럼 말이죠. 레고 블록? 이 비유가 모든 걸 명확하게 만들었어요. 영국 대표가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 상용화됩니까? 2027년입니다. 2027년? 불과 1년 반 후였어요.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가능합니까? 우리는 이미 10년간 준비해왔어요. 시험로 건설부터 안전성 검증까지 모든 단계를 완료했습니다. 사실 확인이 끝나자 진짜 폭탄이 터졌어요. 윤가온 박사가 두 번째 슬라이드를 공개한 겁니다. AI 기반 스마트 전력망. 전력 손실 15%, 3%, 12%포인트 개선. 정전 시간 연간 200분, 20분, 90% 단축. 재생에너지 연계, 기존 30%, 70%, 40%포인트 증가. 이번에는 AI가 핵심이었어요. 어떻게 전력 손실을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까? AI가 실시간으로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공급을 조절합니다. 1초 단위로 최적화하는 거예요. 미국 대표가 관심을 보였어요. 정전 시간 90% 단축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예측 정비 시스템 때문입니다. AI가 고장을 미리 예측해서 예방 조치를 취하죠. 정전이 일어나기 전에 막는 거예요. 일본 대표가 재생에너지 연계에 대해 물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불안정한데 70%까지 어떻게 늘립니까?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AI의 결합입니다. AI가 날씨를 예측해서 미리 전력을 저장하고 배분해요. 그런데 진짜 쇼크는 세 번째 슬라이드였어요. 파이로 프로세싱 SMR AI 통합 시스템. 폐기물 감소 95%, 2만 톤 1천 톤. 에너지 효율 40% 향상. 운영 비용 30% 절감. 모든 기술이 연결된 통합 솔루션이었습니다. 이 세 기술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윤가운 박사가 설명했어요. 파이로 프로세싱으로 나온 제가공 연료를 SMR에서 사용하고 AI가 전체 시스템을 최적화합니다. 하나의 완성된 생태계죠. 캐나다 대표가 핵심을 짚었어요. 그럼 핵폐기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가요? 95%가 해결됩니다. 남은 5%도 방사능 기간이 300년으로 단축되고요. 300년, 기존 10만 년에서 300년으로? 이건 혁명적이었어요. 오스트리아 대표가 환경 측면을 물었습니다. 탄소 배출은 어느 정도입니까? 전체 시스템으로 보면 기존 화석 연료 대비 90% 감소합니다. 90% 감소? 이 숫자에 모든 대표단이 놀랐어요. 그런데 정말 폭탄은 네 번째 슬라이드였습니다. 국제 파트너십 개방, 기술 이전 핵심 기술 100% 공개, 공동 개발 각국 맞춤형 솔루션 제공, 인력 교육 연간 1,000명 교육 프로그램. 한국이 기술을 독점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어요. 네덜란드 대표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핵심 기술까지 공개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인류 공동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열었어요. 각국 맞춤형 솔루션이란 뭡니까? 추운 나라엔 난방 특화형, 더운 나라엔 냉방 특화형으로 개발합니다. 각국의 환경에 최적화된 버전으로 말이에요. 스웨덴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연간 1,000명 교육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국의 국제 원자력 교육원을 설립합니다. 6개월 과정으로 실무진을 양성하고 각국으로 돌아가서 현지화를 담당하게 하죠. 이때 회의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엔 의구심이었는데 이제는 기대감으로 가득했거든요. 스위스 대표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존 원전 대비 건설비는 70% 수준입니다. 하지만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50% 수준이에요. 50%? 이건 경제성까지 확보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저렴할 수 있나요? 모듈화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AI 운영으로 인력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 대표가 질문했어요. 안전성은 어떻게 보장합니까? 국제원자력기구 상시 사찰단이 상주합니다.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공개되고요. 투명성까지 완벽했어요. 그런데 정말 클라이맥스는 질의응답이 끝난 후였습니다. OECD 사무총장 마리안 로슈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한국이 제시한 비전은 단순한 기술 발표가 아닙니다. 새로운 문명의 청사진입니다. 새로운 문명? 이 표현에 회의장이 숨을 죽였어요. 한국은 핵 없는 억제력으로 평화를 지키고 깨끗한 에너지로 지구를 살리며 개방적 협력으로 함께 발전하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마리안 로슈가 계속 말했어요. 이제 한국은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해답을 제시하는 나라입니다. OECD는 한국을 차세대 원자력 정책의 선도국으로 인정합니다. 선도국? 이게 공식 선언이었어요. 프랑스 에너지부 장관이 즉석에서 발언했습니다. 프랑스는 한국과의 포괄적 협력을 제안합니다.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도 뒤따랐어요. 독일도 한국 모델에 깊은 관심을 표명합니다. 영국, 캐나다, 일본까지 연달아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새로운 국제 질서의 중심에 서게 된 거라는 걸 말이죠. 리더십의 첫 문장은 함께였습니다. 한국은 혼자 앞서가려 하지 않았어요. 모두와 함께 가려고 했죠. 폐회사에서 마리안 로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오늘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평화와 번영, 환경과 발전이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회의장의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손뼉을 치는 내 손을 발견했어요. 그날 저녁 에펠탑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윤가온 박사와 저녁을 했습니다. 박사님 정말 대단했어요. 어떻게 이런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했죠? 윤가온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완벽한 게 아니라 진실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말했거든요. 그럼 정말 모든 게 가능한 건가요? 기술적으로는 이미 준비됐어요.
이제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의지. 그게 한국이 보여준 것이었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바꾸려는 의지가 더 중요했죠. 파리에서 보낸 3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인상적인 시간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의 리더가 되는지 그 과정을 직접 목격한 거였거든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앞서가는 나라였죠. 아니, 정확히는 함께 가는 길을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파리의 8월은 한국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어요. 그리고 세계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선사했죠. 숫자가 말하고 세계가 고개를 끄덕인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파리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저는 워싱턴에서 충격적인 문서를 보게 됐습니다. 에드워드 하퍼, 22년간 미국 안보 정책을 지켜본 제가 이런 보고서는 처음 봤어요. 제목이 한국의 독자적 방위 능력 평가, 2025년 9월이었거든요. 강국은 무기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이 그 증거였어요. 기술과 산업, 그리고 민심이 삼위일체가 될 때 진정한 강국이 탄생한다는 걸 목격했거든요. 9월 첫째 주, 국방부 지하 3층 비밀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참석자는 국방장관, 합참의장, 그리고 저 같은 민간 전문가 몇 명뿐이었어요. 보고서 첫 페이지를 보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한국은 현재 독자적 방위가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꿨어요.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재래식 억제력은 이미 핵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SLBM과 현무 미사일 체계로 북한의 핵 위협에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합참의장이 보충했어요. 킬체인, KMPR, KMD 3축 체계가 완성됐습니다. 미국의 해구산 없이도 충분히 억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이죠. 독자 방위 가능, 이게 미국 정부의 공식 판단이었어요. 그럼 주한미군은 어떻게 됩니까? 국방장관이 답했습니다. 역할이 바뀝니다. 한국을 보호하는 군대가 아니라 함께 지역 안정을 담당하는 파트너가 되는 거죠. 보호에서 파트너십으로. 이게 동맹의 새로운 정의였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 측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와 화상회의를 했거든요. 미국이 독자 방위 가능하다고 평가했는데 한국 정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국이 공식 인정한 건 의미가 크죠. 핵무기 개발 압력은 없습니까? 한국 관계자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핵 없이도 충분히 강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핵 없이도 충분히 강한 나라. 이게 한국의 선택이었어요. 9월 둘째 주, 저는 한국의 전략을 더 깊이 분석해 봤습니다. 크게 3개 축으로 구성돼 있었어요. 첫째 축 기술 강국,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조선 방산 기술, 파이로 프로세싱, SMR, AI 전력망 등 차세대 기술 선도, 연구개발 투자 GDP 대비 4.8% 세계 1위, 둘째 축 산업 생태계, 방산 수출 세계 4위로 도약, 원전 수주 경쟁력, 세계 3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허브 역할, 셋째 축 국민 합의, 자주국방 지지율 89%, 핵무기 개발 반대 77%, 국방비 증액 찬성 82%, 기술 산업 민심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어요. 그런데 가장 인상적인 건 한국 국민들의 성숙도였습니다. 한국 여론조사 기관 자료를 보니 놀라웠어요. 강한 국방력 필요 89%, 핵무기 개발 필요 23%, 평화적 해결 우선 91%, 강하지만 평화적인 나라. 이게 한국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이었어요. 서울대 정치학과 김철수 교수가 설명해 줬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실용적이에요. 핵무기의 정치적 부담을 잘 알고 있죠. 대신 실질적인 억제력으로 안보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민심은 가장 긴 사거리였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국민들의 지지에서 나왔어요. 9월 셋째 주, 저는 한국의 양손 전략을 목격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투자 재검토 카드를 쥐고 다른 손으로는 국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였어요. 투자 재검토는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삼성, LG, 현대가 여전히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파리 OECD 회의에서 보여준 리더십으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고히 했어요. 한국 청와대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압박과 협력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막대기와 당근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상호 이익이죠. 상호 존중과 상호 이익. 이게 한국식 외교의 핵심이었어요. 9월 말, 저는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의 재정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한국 대통령이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보호받는 동맹에서 함께 책임지는 동맹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호응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의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함께 글로벌 도전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동등한 파트너. 이 표현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공동성명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 방위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한다. 양국은 인도태평양, 유럽, 중동 등 전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한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한국이 지역동맹을 넘어 글로벌 파트너가 된 거였어요. 10월 초 저는 이 모든 변화의 의미를 정리해봤습니다. 동맹의 개념 자체가 바뀐 거였어요. 기존 동맹 1.0,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 의존과 종속의 구조, 일방적 혜택과 의무, 새로운 동맹 2.0, 동등한 파트너의 관계, 상호 의존과 상호 이익, 공동 책임과 공동 이익. 동맹은 의존의 반대말이 아니라 책임의 동의어였습니다. 10월 중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맞았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간견 요청이 온 거예요. 주제가 한국 모델 핵 없는 억제력과 동맹의 재정에였어요. 간견장에는 200명이 넘는 학생과 교수들이 몰렸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한국은 세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핵무기 없이도 강할 수 있고 동맹국이면서도 독립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학생 하나가 질문했습니다. 한국 모델이 다른 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어요. 물론입니다. 기술과 의지, 그리고 국민적 합의만 있다면 어떤 나라든 가능해요. 또 다른 학생이 물었죠. 교수님은 처음부터 한국을 긍정적으로 보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회의론자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증언자가 됐습니다. 회의론자에서 증언자로. 이게 제 변화였어요. 간견 후 한 교수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간견을 들으니 한국에 대해 완전히 새롭게 알게 됐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변화가 세계인들의 인식도 바꾸고 있다는 걸 말이죠. 10월 말, 저는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332명의 새벽 수갑에서 시작된 이 여행이 어떻게 끝났는지 말이에요. 한국은 압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강해졌어요. 그 과정에서 동맹의 의미도, 강국의 정의도, 억제의 개념도 모두 바꿨죠.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이 혼자만 잘 살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파리 OECD 회의에서 보여줬듯이 기술을 공유하고 함께 발전하는 길을 제시했죠. 11월 초 저는 개인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목격한 건 단순한 한 나라의 성장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국제 질서의 탄생이었죠.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작은 나라도 큰 꿈을 꿀 수 있고 분단된 나라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다는 것을요. 332명의 수갑은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외부의 압박이 내부의 결속을 만들고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과정을 목격했어요. 나는 오늘 한국을 사례로 강의합니다. 워싱턴에서, 런던에서, 브뤼셀에서 한국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는지를요. 한국은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어요. 보호받는 동맹에서 함께 지키는 파트너로 성장했죠.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하나의 선택이었습니다. 핵무기라는 쉬운 길 대신 더 어려운 길을 택한 것. 그 선택이 옳았음을 한국은 증명해냈어요. 저는 에드워드 하퍼, 22년간 국제 정치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확신합니다. 한국이 제시한 모델이 21세기의 새로운 표준이 될 거라고요. 332명의 새벽 사슬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파리의 박수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한국이 만든 새로운 길 위에서 더 많은 나라들이 함께 걸어갈 테니까요. 세계가 찾던 제3의 길, 그 이름을 한국이라 부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